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2016년의 마지막 생생경제 방송입니다. 올해의 끝이라고 생각하자마자 다시 내년의 시작이 떠오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반은 제대로 된 끝, 마무리일 겁니다. 오늘 인터뷰는 시작과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근로의 끝, 정년퇴직 관련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정년과 연금의 5년간의 간극을 메운다, 이런 이슈로 60세 정년과 65세 연금 개시 사이의 틈을 좁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는 건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문제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시작,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내린 대한민국 출산 지도, 여성과 출산을 숫자로만 표현한 그 거친 소통에 대한 반발도 컸지만 정확히 출산과 경제 그리고 나라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두 번째 인터뷰에서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끝, 마무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간 영화 속에서 다양한 경제 이야기를 해준 박병률 기자와의 경제영화관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해의 끝을 장식하는 김우성의 생생경제, 이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년을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 수급까지 공백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정년 60세 역시 아직 의무화되었지만 정확히 정착되지 않았고요. 무턱대고 정년만 늘렸다간 오히려 일자리 부족으로 고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아니라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대안, 정확한 문제의 본질,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한국노동연구원의 허재준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수명 연장, 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 대책 등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정년을 65세로 5년 정도 늘리자,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네. 이 배경이나 또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한 일주일, 20일 전쯤에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한 결과와 함께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죠. 네네. 그때 이제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생산 가능 인구가 내년부터는 줄어든다. 네. 그다음에 고령 인구는 한 10년쯤 후에는 1000만 명을 넘고 있을 거다. 뭐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국가가 미리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인적자원 전략의 차원이 한편에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서 수급 연령하고 노동시장 은퇴 연령이 불일치하는 문제, 또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한다라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인구가 부족하다, 뭐 출산율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건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정년 연장이라는 게 사실은 장기적 계획이라기보단 기업들은 당장의 현실로 느끼고 있는데요. 네. 300인 이상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의무화가 올해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마침 일주일 전에 고용부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면 이제 지금 의무화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 94.1%가 이제 정년 60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면 이제 정년과 같은 것은 취업 규칙에 정하는 사항이어서 네. 각 기업들이 이제 취업 규칙에 반영해야 되는데 아마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기업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런 법의 정신을 반영한 사업장이 이제 95% 가까이 되니까 뭐 정착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300인 이상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뭐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착의 길에 있는데 네.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300인 미만은 이제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300인 이상의 경우도 90% 가까이 되고 있긴 한데 보니까
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은 60세인데 네. 회사를 그만두는 게 2013년도에는 한 53%였다가 올해를 보니까 한 49세 정도, 53세에서 49세, 한 4살 어려졌거든요. 이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배경? 굉장히 모순된 그 현상처럼 이렇게 보통들 생각을 하시고 고용부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60세 정년이 그 법에 60세 정년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60세 정년을 보장해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소위 이제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퇴직 연령, 그 체감 퇴직 연령이 60세가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분 보장되는 공무원사에서 사실은 60세 이전에 여전히 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고요. 민간 부문도 50대 초반이면 이사 승진해서 이렇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약 해지함으로써 나가는 게 또 일반적이고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60세 정년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기업 일선에서 법과 현실 사이에서 이제 조화를 시키는 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법과 명실상부하게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는 기업과 정부가 앞으로도 해야 될 영역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법과 상관없이. 네. 그래서 이 체감 연령이 그 60세에 못 미친다라는 거를 이게 그 법이 안 지켜진다든지 지금 또 다시 정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무용론으로 보는 거는 지금 한쪽 측면만 보는 것이어서 네. 좀 나누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희망퇴직 부분도 그렇고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산업 상황에 따라서 이 정년을 반드시 뭐 지키지는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일반적인 기준선이죠. 정부가 정해놓은 건데 일단 이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기업들은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고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뿐더러 신입사원도 못 뽑는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좀 이런 문제점들이 가시화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굉장히 경우가 많아서 다는 이제 아마 우리가 그렇죠. 네, 일률적으로 못하겠지만 네.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공공 부문이고요. 네. 하나는 민간 부문인데 먼저 네. 공공 부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인원을 이렇게 통제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공무원 수는 물론이고 공기관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통제하는 방식이 여전히 인원수를 기초로 해서 통제를 하면 이제 정년 연장만 이렇게 정했을 때 신규 채용이 제약될 수 있겠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예상이 조금 되는 측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인원수 통제의 그 개념보다는 총액 그 인건비 관리나 네. 이런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통제하는 방법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연공급 기울기가 대단히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가 보통은 이제 그 나이 들수록 생산성과 관계없이 임금이 올린다라는 측면만 강조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네. 이제 청년층이 정년 가까운 고령층에 비해서는 훨씬 인건비가 싸다 뭐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50대 초반에 이렇게 나가는 현상도 생기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인건비를 주는 청년층을 쓰고 싶지 그렇죠. 50대 후반에 있는 사람을 높은 임금 주고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는 부담스러워는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연공급 구조 속에서 여전히 청년층을 선호해서 채용은 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랬을 때 60세 정년이나 65세 정년법의 취지가 이제 사실은
흐려지기 때문에 네. 뭔가 미세 조정을 하고 제도, 그러니까 인사관리나 임금 체계에서 조정이 따라야 되는 건 사실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하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해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뭐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네. 정년을 폐지하거나 늘리긴 해.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접근법하고도 관련돼 있고 문화하고도 관련돼 있는 측면인데 네. 일본은 법이 앞서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권장을 한 후에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년이 60세나 65세에 가까워졌을 때 60세 정년, 65세 정년을 이렇게 법제화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우리는 일본에 비하면 조금 앞서가는 측면이 없지 않죠. 법을 먼저 세워놨군요. 네. 예. 그런 네. 측면이 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어차피 인구 변화라는 건 현실, 이게 네. 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법을 네. 세우기 이전에 느끼기 때문에 일본은 좀 그런 걸 반영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고요. 예, 질문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결국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임금 피크제입니다. 네. 일정 연령이 되면 이 임금을 좀 이건 사실은 호봉제, 연봉제 논란에서도 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이런 방식으로 좀 임금 나누기 네.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 정년 연장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생애 주기로 봤을 때 한 사람이 한 직장에만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전 세계 주기로 봤을 때 네. 그 기업이 이제 경제활동, 생산활동을 잘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면 네. 사실은 임금도 올리고 정년도 연장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아, 네.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저성장 궤도에 접어들고 예. 경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사실은 어렵죠. 성장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것인데 성장을 그렇게 못한다면 그러니까 생애 전체로 봤을 때 임금을 조금 이제 스케일을 줄이고 오랫동안 받는 이런 식의 접근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제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은 정년제하고 임금제도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이제 그 한 형태이고 실제로 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 보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퇴직자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네. 거꾸로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자는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당연히 수반될 때 이런 법이나 정년 연장에 관한 법이나 이런 것들 실효성도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경영 사정이 좋지 않으면 정년까지 고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기업이 수명이 길고 성장성이 담보되도록 기업 활동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인 상황, 이 움직이는 상황을 가장 잘 적용하면서 청년 일자리 또 노년층 일자리 소득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기회 봐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경제 사전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경제 공감 사전 앞서 얘기한 정년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정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요즘 변화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과연 정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명도 연장되고 있고요. 경제 상황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년에 대한 의미도 바뀌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유리하다, 누구에게 불리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년 얼마나 제대로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늘 2016년 마지막 경제 톱 뉴스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큰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식탁 물가는 걱정이 많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가 싶더니 2년 만에 멈췄습니다. 주택시장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세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경제 톱 뉴스 2대1리 권소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 정도인데 먹거리 물가는 걱정이 더 많죠. 네, 올 한 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로 1% 올랐는데요. 2014년에 1.3%를 기록했고 지난해 0.7%로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1%대로 복귀한 겁니다. 뭐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 안정 목표가 2%니까 아직 여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먹거리 물가는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올해 뭐 되돌아보면 여름의 폭염 때문에 배추나 무 가격 뛰면서 뭐 금추, 금무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리독감 때문에 계란값 고공비행하고 있죠. 그래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3.8% 올라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체 물가를 한 0.3%포인트 끌어올렸고요. 서비스 물가를 보니까 2.3% 올랐는데요. 외식, 교양, 모랑, 문화 뭐 이런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개인 서비스 물가가 2.7%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률 역시 2012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생활 물가 지수를 보니까 식품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0.7% 올랐고요. 신선식품 지수도 6.5% 급등했는데요. 이 신선식품 상승률은 2010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반면에 이 저유가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뭐 전기, 수도, 가스는 9.2% 하락했는데요. 이게 전체 물가를 0.41%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품을 중심으로도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네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서 상품 물가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낮았었는데 상품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소비자 물가의 오름세도 확대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상품 물가 상승률은 2013년 1%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0.6% 하락한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유가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에 1.5%에서 2.1%로 높아졌는데요.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원래 이 상품 물가는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환율 뭐 이런 대외 요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큰데요. 반면에 서비스 물가는 메뉴 코스트라고 하죠. 이 가격을 올리면 메뉴판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래서 메뉴 코스트라고 불리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가격을 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상품 물가가 오르면서 서비스 물가와의 격차가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물가에 따라 또 금리나 통화 정책 어떻게 바뀔지 걱정입니다. 아파트 전셋값은 멈추지 않고 오른다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좀 주춤하네요. 네, 한때 전셋값이 너무 빨리 올라서 집 없는 서민들 고민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부동산 124 조사를 보니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와 같은 보합을 기록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세를 멈춘 게 2004년 6월 첫째 주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이 연말 현실을 맞아서 전세를 찾는 사람이 감소한 데다가 새 아파트 입주 물량도 늘어나면서 전세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에서는 강동구 전셋값이 0.22% 빠져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성북, 구로, 성동, 동대문구 뭐 이런 것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의 전셋값도 지난주와 비교해서 변동이 없었고요. 이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지난주에 이어서 0.01%
0.01% 하락했는데요. 송파구가 0.12% 떨어져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강동, 양천, 서초, 강남구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종로구, 관악구, 영등포구, 마포구 이런 곳에서는 중소형 주택 위주로 좀 올랐습니다. 네. 2014년 이후의 어떤 흐름인데요. 이 전셋값이 어떤 주택 가격의 선행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점포나 이런 권리금들도 이 부동산 관련된 얘기 봤더니 많이 떨어졌네요. 경기 그만큼 불황이다 이런 거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가 정보 업체인 점포라인이 서울과 수도권 소재 점포 매물 24,000여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평균 권리금이 8,51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은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과 그 이듬해인 2009년에도 1억 원대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1억 원 아래로 하락했고 올 들어서 더 떨어진 겁니다. 아무래도 국내 경기가 침체된 탓이 컸던 것 같은데요. 2012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창업에 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창업 열풍이 좀 불었었는데 이게 지난해부터 좀 사그러들기 시작했고요. 자영업 경기가 좀 안 좋아진 것도 좀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 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매물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올 들어 점포라인의 매매 의뢰한 점포 매물 수는 24,286개로 지난해보다 72%나 늘었고요. 업종별로 보면 경기에 민감하면서도 김영란법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한식점 매물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매물로 나온 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한식점 매물 수가 2,559개였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로 66% 늘었고요. 매물이 이렇게 몰리면서 권리금도 19% 하락했습니다. 학원도 지난해에는 매물이 32개 정도에 그쳤는데요. 올해는 무려 381개가 나와서 10배 이상 늘었고요. 보니까 주로 소규모로 운영되던 학원이 좀 매물로 나왔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제 쉽게 선택하는 카페 그리고 커피 전문점도 각각 매물이 144% 그리고 33% 늘었는데요. 늘어난 수치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카페의 권리금은 4.55% 하락한 반면에 커피 전문점 권리금은 오히려 2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보다는 커피 전문점이 장사가 더 잘 되는 모양입니다. 예, 골목 상권의 경제 표정도 들려주셨습니다. 자, 올해 이제 마지막 이 경제 톱뉴스인데요. 내년에는 들으면 좀 웃음 나고 이 미소가 지어지는 기분 좋은 뉴스들 전해줄 수 있는 경제 상황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리고요. 새해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인터뷰이면서 올해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나온 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기계냐라는 항의에서부터 가임기 여성을 대체 뭘로 보는 거냐, 출산율 제고가 오로지 여성의 탓이냐 이런 비판들이 거셌습니다. 정부는 사과를 했고요. 부랴부랴 관련 자료 홈페이지를 내렸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저희가 관련 인터뷰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산율 정부 혼자 정책적으로 힘준다고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 여건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비판 때문인데요. 지난 여름에도 출산율과 경제에 관련해서 인터뷰해 주신 분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 대한민국 출산지도 때문에 좀 뜨거웠습니다. 전국 가임기 여성을 이렇게 분포도로, 인구 분포도로 나타냈는데요. 이게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출산 지도를 봤는데요. 아직 출산율을 높이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치단체마다 가임 여성이 많다는 것이 출산율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여성이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그런 가설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마치 큰 지도를 발명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공직자들하고 우리 국민, 특히 여성들과 생각이 너무 큰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국민들은 명확하고 이제 사실적인 걸 좋아하시긴 하지만 양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양적인 조치들에만 좀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그 무조건 결혼을 한다고 출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출산이라는 게 물론 결혼은 전제되어 있지만은 그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되고요. 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네. 여성들이 그 사회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에서 언제든지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이나 여유를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집에서는 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마련돼야 되고 또 여성도 이제 경제적 능력이나 고학력의 그 사리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네네.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혹은 단순히 돈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죠. 네. 이 출산이라는 문제를 오로지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로 바라봤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대책은 있긴 한데요. 네네. 인구 문제나 출산 문제, 결국은 교수님께서 지금 한번 지적해 주신 이 여성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경제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정부가 좀 이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우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출산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 문제로만 봐왔거든요. 네네. 근데 출산은 하나의 사회 문제고요. 네. 또 사회 발전을 위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단순히 그 빈곤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더 건강하고 똑똑한 자녀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이제 우선은 자녀들이 아프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수학과 선생님들 수도 줄어들고 있고 지원을 안 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유아원에 가면은 뭐 좀 유능한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언론에서도 보듯이 예, 연일 문제가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지죠. 네. 학교 가면은 학원 선생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거는 교육 총리가 아니라 인구 총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인구 총리가 필요하다. 네네. 이 예전에도 교수님 여름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뭐 200개가 넘는 대책이 나와 있고 여러 부처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게 경제 대책도 결국은 5년, 10년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인구는 훨씬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의 시간폭이 넓거나 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부 구조가 좀 바뀌어가지고 네네. 인구에 관련돼서는 장기적으로 좀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이 가능한 그런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높아져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주거 문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말 교육부총리가 아니라 인구부총리가 있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금 같은 세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조금 주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여성들이 출산 장려금보다는 더 큰 손해를 본다. 뭐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또 직장에서 좀 불이익을 받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이 좋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아이를 낳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좀 이런 지원책이 전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이제 경제정책 방향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나왔죠. 그거 보니까 뭐 출산율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결혼하면 50만 원 세액 공제해준다고 그러는데. 예, 부부 합쳐야 100만 원입니다. 네네, 그거 1년짜리거든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네. 한 번에 끝나면. 결국은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출산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결국 돈 낭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새 여성들이 다 경제활동을 원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사내 유아 시설을 반드시 만들게 해야 되고요. 또 여성뿐 아니라 남편들도 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줄이고 네. 또 반드시 회사에 출근해야 마치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격 근무라든지 재택 근무를 할 수 있게 직장 환경을 확 바꿔주지 않으면 네. 아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동 환경에 대한 좀 유연화, 이 환경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고용에 대한 노동 유연화만 좀 강조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뭐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범위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기성세대 분들이나 몇몇 분들은
아니 뭐 출산율이 왜 중요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구가 준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강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출산율이 준다는 것은 사회가 사라진다는 의미죠. 예. 네. 그 의미는 또 뭐냐면은 우리 경제력이 또 쇠퇴한다는 의미고요. 결국 인구라는 것은 항상 확대 쟁생산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또 가정에서 좀 더 나은 그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네. 본격적인 그 인구 정책 혹은 아동 정책, 출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노동력뿐만 아니라 또 이 국가 존립 자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에서는 핵심이죠. 자, 이 한국 경제 정책 어제 발전 방향이 나왔지만 뭐 단기적이다, 대선 전까지 일시적인 예측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제일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특히 이 출산율이나 인구 문제 교수님 앞서 지적하셨지만 이 부동산 환경이 발목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대책들은 좀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네. 양육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아기를 공간이 있는 주택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젊은 부부들이 입장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새로운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또 어제도 전세 자금을 전류임대차 주겠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공 장기 임대 주택을 월세로 빌려주고요. 네. 자녀 수에 따라서 월세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집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네. 주거의 대상이고 또 앞으로 뭐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면은 집값도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요새 젊은이들은 연금이 있거든요. 네. 연금을 많이 쌓게 되면은 굳이 집으로 재테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뭐 저는 앞으로 그 자녀를 2명 이상 낳아야 된다고 보면은 네네. 더 많이 낳는 가구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주택을 더 큰 것을 네. 제공해 주고 뭐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임대주택 주변에는 반드시 학교나 병원, 좋은 학교, 좋은 인프라가 병원, 있어야죠. 좋은 네. 유아원들이 반드시 위치해 줘야 아마 그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고 또 즐겁게 자녀를 돌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실질적인 환경의 문제는 이 아이를 낳기 위한 부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고요. 또 앞서 인구부 총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연말인데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였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또 연말이죠. 이럴 때 영화 속에는 어떤 경제 이야기가 흐르고 있을까요? 영화로 경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왠지 겨울의 스산한 풍경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영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동주 가지고 네. 오셨네요. 그렇죠. 예,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명, 아마 윤동주 시인일 텐데 이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가 윤동주 이러면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사신 분 같은데 네. 따지고 보면 그 윤동주 시인이 이제 사망하신 지가 이제 71년 전 밖에 안 되는. 네, 71주기군요. 네, 그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단지 71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일제강점기죠. 네. 친일파들은 꽤 괜찮은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우리 땅에 사는 한반도의 청년들은 자신의 이름도 그리고 말도 꿈도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시절이고요. 시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마저 사치였던 그런 시절이 바로 71년 전 일제시대입니다. 청년 윤동주는 그 꿈을 꿨다고 아주 부끄러워했는데요. 영화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이 또 되는 해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앞둔 이 새 밑에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도 사실 흑백의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겨울, 새봄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네. 실제 삶이 좀 담겨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흑백 영화고요. 그리고 영화의 줄거리는 역시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인의 실제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제 픽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영화의 전체 줄거리는 이제 윤동주 시인의 친척이면서 또 이제 평생 친구였던 송몽규 이 두 사람의 다시 시각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동주와 이제 고종 사촌간인 이제 송몽규는 석 달 차이로 간도 명동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차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렇게 사망을 하는데요. 동주는 몽규를 따라서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그러니까 지금 연세대죠. 여기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일본 유학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제 동주는 동갑내기 여학생 여진에게 설렘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창시 개명을 요구하는 그런 엄혹한 시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내 이제 시인이 되지 못하고 더구나 이제 자신 썼던 시는 조선어 출판이 금지가 되면서 또 빛을 보지도 못합니다. 동주는 이제 몽규와 함께 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체포당하는데요. 1945년 2월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그 나이 29대 이렇게 또 사망을 하죠. 예, 이 일본 분들 중에도 아직도 이 윤동주 시인을 추모하는 지금까지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게 네, 언론에 맞습니다. 소개가 됐었습니다. 네. 이 죽음도 참 석연찮은 점이 많아요. 많은 고생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윤동주 가족들이 후쿠오카 감옥에서 이제 송몽규를 면회를 할 때 송몽규가 알 수 없는 내가 주사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비추어서 당시 윤동주와 송몽규는 일본의 인체 실험 대상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라를 잃는다는 게 참으로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개인으로서는 당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 속에도 경제 이야기 등장하죠. 네, 동주와 몽규 사실 그 캐릭터가 상당히 좀 상반된 인물입니다. 네. 일본의 식민지에 같이 분노를 하는 청년입니다만 두 사람의 행동이 조금 다릅니다. 동주는 독립투쟁에 직접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열혈 청년은 아닙니다. 분노는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만 이런 저항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시로 남는 그런 청년이고요. 반면에 이제 몽규는 행동파입니다. 중국 군관업계에 들어가서 무력 투쟁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유학생을 기합할 목적으로 일본 유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일제에 저항하는 이런 형태로 볼 때 동주가 비둘기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몽규는 아마 매파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경제에서 종종 쓰이는 이런 비둘기파와 매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애청자분들도 들으시다가 비둘기? 매?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실 텐데요. 자, 미국에도 이 매파와 비둘기파 나뉘어서 경제정책을 논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또 사실 비둘기 이러면 여기 주는 인상이 있죠. 우리가 저 매파다 이런 뭔가 좀 강경한 사람들, 네. 매처럼 강하고 이런 사람인데 주로 이제 대외 강경론자 그리고 이제 무력 동원을 지지하는 주전파 이쪽을 주로 이제 매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1798년에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처음 사용한 말이니까 꽤 이제 유래도 오래가 됐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수 강경파를 의미를 하고요. 네. 최근에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이민 반대 이런 걸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매파 정부다 이렇게 또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이 절대적으로 나뉘어지는 건 아니고요. 한 그룹 내에서도 나뉠 수 있지만 이런 특성이 있다. 비둘기파는 그러면 좀 반대겠네요. 부끄럽습니까? 네, 왠지 좀 비둘기하면 좀 평화의 상징 이런 거니까 이 정치나 사상 언론 그리고 또는 행동 등이 과격하지 않고 온건한 방법을 취하는 사람을 제가 이제 비둘기파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비둘기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과거 베트남 전쟁 때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고 이 한정된 범위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주장한 이제 주화파가 이제 비둘기파다 이렇게 불리면서 이제 크게 알려졌는데요. 네.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도 온건파 그리고 이제 신중파를 우리가 흔히 비둘기파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네, 강경하면 매파, 조금 온건하면 비둘기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특히 이제 그 경제에서 통화 정책에서 매파, 비둘기파 의미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또 의미가 또 살짝 다릅니다. 그 강경하다, 강경하지 않다가 기준이 아니고요, 좀 다른 형식인데 이 통화 정책에서의 비둘기와 매파의 기준은 물가입니다. 네. 금리 인상과 그리고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그러면 매파라고 부르고요. 네. 반면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러면 비둘기파입니다. 네. 즉 쉽게 말씀을 드려서 물가를 잡겠다. 그러면 매고요. 물가를 잡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비둘기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우리가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제 긴축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매파는 긴축주의자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살리겠다.
이건 또 돈을 풀겠다는 거니까 확장주의자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매파는 긴축주의, 비둘기파는 확장주의다. 이렇게 봐도 그게 또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 돈을 묶으면 매, 돈을 풀면 비둘기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텐데 이게 하는 일을 지금 이 말을 해보니까 이거는 보통 중앙은행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파 통화정책이다 보니까 매파와 비둘기파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중앙은행 중심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매파와 비둘기파의 정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도 거의 뭐 무방한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연준은 중앙정부가 아니죠. 네. 민간은행 연합체인데 이 미 연준의 힘이 세다 보니까 연준 내 강경주의자를 매파, 연준 내 온건주의자를 비둘기파로 부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면 이 기획재정부의 힘이 훨씬 한국은행보다 세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의 경우는 한때 남대문 출장소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과 미국의 사실상 연준의 파워는 다르다. 이제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난다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연준도 뭐 독립을 두고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국은행에도 그러면 좀 매파가 많습니까? 돈을 좀 묶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은 매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중앙은행의 본업이기 때문에 네. 그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국은행법에도 보면 물가 안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재정당국에는 비둘기파가 많습니다. 이 높은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도 물가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종종 매파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그 제니 옐런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경우는 과거에 이제 저금리를 선호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파로 보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총재나 옐런 의장의 경우에 우리는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다. 우리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디펜던트요? 네, 데이터를 보고 어떤 통화정책을 판단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판단자 입장에서는 내가 매다, 비둘기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사실 달갑지는 않다 보니까 나는 언제나 중립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내년 경제 상황 두고서 많은 이 걱정 인터뷰를 하면서 이 금리 한 차례 인상했죠 최근에. 그리고 네. 내년에 세 차례도 좀 가파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매파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매파죠. 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라도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연준이 많으면 세 차례까지도 금리 올리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매파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영화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에서 매파와 비둘기파 이 두 노선 혹은 방식의 차이 말씀드렸는데요. 자, 동주는 비둘기파, 몽규는 매파였죠. 네. 영화 속에 보면 참 인상 깊은 하나 대화가 나옵니다. 동주가 이제 일본 경찰에게 취조를 받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신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내가 따라다니기만 한 게 너무 부끄럽다.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내가 그 엄혹한 시절에 매가 되지 못하고 비둘기가 된 게 너무 원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만 하지만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윤동주가 시를 남겼기 때문에 네. 그 시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장시로 남아있는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항상 이렇게 매가 더 나은 건 아니다. 때로에 따라서는 비둘기가 매보다도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윤동주 시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장을 덮고 있는 촛불도 사실 불로 보면 굉장히 비둘기 정도의 약한데요. 그렇죠. 지금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요 힘이 되었죠. 정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박병률 기자와 금요일마다 만났던 경제영화관 막을 내립니다. 이 사람도 바뀌듯이 프로그램도 조금 바뀌는데요. 나중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뵈면서 오늘 동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만해 한용운의 리머 침묵이 떠오릅니다. 예, 헤어졌지만 이게 꼭 헤어진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끝으로 청취자들께 한마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좀 부족한 방송이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서원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힘이 됐고요. 이 코너를 통해서 좀 경제 상식들, 그리고 또 경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속 경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사 속에서 또 이 박병률 기자의 이야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영화관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한가은입니다. 요즘은 일일 일팩도 하고 피부과도 많이 가니까 예전처럼 에센스 한 병에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에센스를 다시 믿어보자. 정관장 홍삼 오일과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네. 클로징 시그널이 아니라 독특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존 레논의 이매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 방송에서 조금 특별한 클로징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끝은 또 다른 나머지 반이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시작이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아름다운 마무리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2016년 변화의 한 해였습니다. 경제도 그렇고요. 저희가 다뤘던 뉴스들도 그렇습니다. 제겐 생생경제 앵커로서의 변화의 한 해였습니다. 그 변화의 끝이 행복한 상상을 현실로 만나는 일이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격려와 또 응원의 문자 드렸는데요. 2016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7년엔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일들, 즐겁게 상상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오후 3시 10분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함께 살아가는 경제 이야기 마련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엔지니어 김지훈, AD 이마영, 또 작가 이승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김우성이었고요. 김우성의 생생경제 2017년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